여기가 저희가 만든 키트들입니다. 당뇨 진단의 주요 지표인 당화 혈색소 측정 키트부터 성병 진단 키트까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외 진단기들. 준비하고 계신 건 뭐예요? 네, 이거는 독감을 진단하는 키트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빠른 진단과 간편한 검사 과정이 특징. 우선 동봉된 면봉을 꺼내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코에 넣고 샘플을 채취한 뒤 해당 면봉을 추출 용액에 넣어주기만 하면 검사 준비 완료. 이제 스트립에 샘플을 묻히고 기다리면 5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단다. 코에서 콧물을 채취해 가지고요. 이제 추출액에 담근 다음에 그 추출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디바이스에 점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음성일 경우에는 C라고 돼 있는 컨트롤 라인 밴드만 뜨고요. 양성일 경우에는 A나 B 바이러스가 진한 밴드로 뜹니다.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와 바이러스의 유형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에 빨간색 밴드가 떠 있으면은 A형 양성, B에 파란색 밴드가 있으면 B형 양성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와 B형의 동시에 빨간색과 파란색 밴드가 뜨면 동시 감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 정도에 따라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는데 독감 초기일 경우 밴드가 미약하게 나와서 육안으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정확히 독감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스트립을 전용 리더기에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3분 안에 각 유형에 대한 검사 결과가 직관적으로 표시된다. 고민감도 기술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감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의 편의까지 책임지는 체외 진단법 연구에 매진 중인 기술자들.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더 질 좋은 진단 서비스를 필요한 곳에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레카! 바로 이러한 단층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이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표층이라고도 하는 수십 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의 두께를 가진 암석권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미판 등 10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로 부딪히거나 밀고 때로는 서로 포개지면서 각각 매년 수센티미터 정도의 속도로 점성 있는 멘티리를 제각기 이동하는데요. 이런 지각판들의 운동은 그들의 가장자리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경계 부위에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는 두 개의 벽돌을 맞대고 문지를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적인 힘이 판의 마찰을 초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진인데요. 이 판 구조론은 1912년 독일의 지질학자인 알프레드 베게너에 의해 주장된 대륙 이동설로부터 나온 가설인데요. 베게너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현재 지구의 지각은 약 2억 년 전에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초대륙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륙 이동설이 원동력이 되어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판 구조론은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지구 물리학 이론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레카! 안녕하세요. 예? 여기 주인 되세요? 예, 내가 농장 주인이에요.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네. 소 여물통이 비었던데 혹시 밥대가 안 된 건가요? 아, 이제 지금 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안 주고 네. 밥 주는 애가 따로 있어요. 이 녀석이 밥 줄 거야. 이 녀석 얘기한 거야. 소들의 식사 당번이 바로 이것. 목장주가
몇 가지 버튼을 누르자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계. 너 진짜 밥주러 가는 거니? 이게 이제 지가 가서 자기가 이제 밥을 주고 다 해. 거침없이 축산으로 돌진하더니 어머머머머머 정말 소들에게 여물을 나눠준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깔끔하게 배분 성공. 한 마리도 빠짐없이 소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고 심지어 임무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차까지 완벽하게 클리어. 직원 고용 한번 잘하셨어. 그전에는 이제 시간대가 없었어요. 근데 로봇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시간대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소가 스트레스가 제일 안 받고. 똑똑한 급이 로봇의 비밀을 밝혀줄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목장에서 봤던 기계들과 그 앞에 선 남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로봇 만드신 분 찾아왔는데요. 제가 바로 이 급이 로봇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최영경 대표. 그가 개발한 급이 로봇의 핵심은 신통방통하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능. 과연 여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이 로봇은 어떻게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들고 나타난 것은 평범해 보이는 검은 테이프. 그리고는 테이프를 바닥에 길게 이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바닥에 붙이신 게 뭐예요? 이거 자석 테이프입니다. 자석 테이프를 바닥에 왜 붙이세요? 로봇이 자석 테이프를 중심으로 운전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로봇이 테이프를 감지할 수 있을지. 당당하게 출발선에 선 로봇. 라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더니 테이프가 꺾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 곧바로 방향을 틀었다. 바닥에 있는 자석을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매립되어 있는 자석의 강도를 찾아서 바퀴를 어떻게 조향을 해서 이 라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로봇이 이렇게 씁니다. 전방에 있는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주행을 조절하는 스마트한 기능까지. 안전을 위해 장착한 초음파 센서 덕분이라고. 로봇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최대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이 범퍼 센서라든가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구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게 만들었죠. 게다가 정해진 시간에 정량의 여물만 급이하도록 설정한 것은 이 단말기 하나로 모두 가능하단다. 나이가 드신 분이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했고 또 로봇이 지능화되게끔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할들을 다 이 펜던트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유레카! 짠! 뭐야? 이거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스트레스 응? 스트레스 자, 볼인데? 이거는 오재미, 뭐냐면 오재미. 이제 어머님도 오재미라고 하시는데 오재미. 이거는 우리 저글링. 저글링이라고 들어봤나요? 저글링 들어는 봤어요? Fly, fly.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보여줄 거야. 잘 봐요. 자, 저걸리. 짜잔 짜잔 짠짠짠 짜잔. 자, 공 3개가 있어요. 짜잔 짜잔 짠짠 짠 짜잔. 헤이. 자, 헙헙헙헙헙헙헙. 나. 자, 헙헙헙헙. 만져봐도 돼요? 자, 만져보자. 네, 맞아. 자, 한 번씩 만져봐요. 이게 공처럼 완전 동글동글하지 않고 지금 몰캉몰캉 그냥. 이게 아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구나. 그죠. 아셔야 될 게 이건 공이 아니라 이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아, 씨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툭 내려오게 있구나. 이게 옆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렇게 밑으로. 자, 처음에는 보통 이제 기본 3개로 보여드렸는데 하나를 버릴게요. 자, 2개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2개로.
오른손을 던지면서 얘가 떨어지기 전에 왼손에 있는 걸 던지는 보내야 돼요? 보내는 거죠. 보세요. 자, 하나, 둘, 딱. 해봐. 둘. 어디다 넣어지지? 나. 엄마 잘할 것 같아. 하나.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보통 다 그래. 하나, 둘. 나도 하나, 모르겠는데? 둘을 던져야 되는데 하나, 둘. 요렇게 돼. 아, 둘 다 던져야 되는 거구나. 둘 다 던지는 거. 둘 하나, 다. 둘. 그렇죠. 그렇죠. 어디 던졌는데? 되는 거야. 일정하게 던져야 되는 거야. 네, 일정한 하나, 둘. 그렇죠. 오. 하나, 둘. 둘.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하나가 추가되면은 하나 추가되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 둘. 리듬이 있구나. 둘, 그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내려오기 전에 던져주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난리네야 지금. 하나, 둘, 딱. 야, 니네 뭐 안 해. 그래서 그래도 말이야. 그래서 야.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네. 많이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제가 한 번씩 이제 찾아뵈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했나 확인을 네, 뭐, 하고 네. 한번 또 방문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눈높이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점점 늘어나는 해양 산업. 하지만 육지 공사와 달리 수중 공사는 잠수사가 해저까지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는데요. 바닷속에서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기특한 로봇이 있었으니 바로 수중건설 로봇입니다. 안반을 깨는 로봇들은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저희가 개발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한 안반까지 깨어서 거기에 해저 케이블을 깐다라든지 아니면 해상 풍력에 기초를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수중건설 로봇 개발자. 수중건설 로봇은 실전 투입 전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런 테스트 또한 로봇 개발자의 업무. 거대한 수조에서 바닷속처럼 강한 조류를 발생시켜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시험에 들어갑니다. 여러 이제 전공에 있는 로봇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제어 이런 쪽에 계시는 해양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의 전공자들을 다 같이 한 곳에 이제 모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만든 것이 이 수중 건설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 로봇 덕분에 해양 구조물의 유지 보수는 물론 사람이 하기 힘든 파이프라인 내설 등의 일을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수중 로봇 분야는 시장은 상당히 밝습니다. 수중 로봇,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수중 로봇 전문가 또는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레카.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미세먼지일 겁니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이 사람의 폐와 혈중으로 유입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싶어도 요즘엔 선뜻 창문을 열기가 쉽지 않죠. 물론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환기 시스템인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열 교환기의 존재를 모르거나 소동 조작에 대한 불편함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곳에서 바로 전열 교환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마치 공기청정기에 환기 기능이 더해진 셈인데요. 본래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이고 전열 교환기는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교환하는 환기 장치입니다.
이미 설치된 아파트의 전열 교환기를 활용해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스템 두 가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컨트롤러 스스로 대기 중의 상태를 파악해 외부의 찬 공기는 따뜻하게 만들어 교환하고 동시에 대기 중의 미세한 유해 물질은 걸러내주는 거죠. 장치가 작동하면 그 공간의 공기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대기 상태를 수치화하고 유해 물질의 농도와 공기의 정화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기질 관리 시스템의 또 다른 주요 장치는 바로 센서. 공기질 센서는 1분 정도의 주기로 실시간 대기 상태를 측정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포함, 실내 오염물질로 구분한 이산화탄소, 화학물질,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총 5가지 항목을 수치화해 데이터로 수집하는데요. 데이터에 따른 결과값은 곧바로 센서 디바이스에 표시됩니다. 이산화탄소, VOC, 미세먼지 이 3가지를 저희는 실내 오염의 측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VOC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 컨트롤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공간이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팬 스피드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환기를 더 강력하게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oT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 실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봤는데요. 이산화탄소를 감지한 센서가 곧장 반응합니다. 실내 오염도 5가지 항목을 표시한 점은 높아지고 공기질의 점수는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이렇듯 실내가 오염되면 전열 교환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 정도에 따라 교환기 내부에 장착된 팬의 강도를 스스로 제어하는데요. 컨트롤러가 전열 교환기를 조절해 빠르게 대기를 순환시키자 공기질 수치가 다시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외관은 평범하고 내부도 일반 시내버스와 별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보닛 안에 비밀이? 여기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 차량과는 흔히 볼 수 없는 요상한 장치들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버스든 승용차든 이렇게 엔진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버스에 엔진이 없어요? 없어요, 이 차는. 대신 다른 뭔가가 있겠죠? 엔진을 대신하고 있다는 특별한 비밀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게 저희 버스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팩입니다. 버스 천장을 빼곡하게 채운 전기 배터리 팩. 기름 대신 전기를 연료로 사용해 환경보호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전기버스. 전기버스는 배터리의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의 차량과 다르게 소음이 작고 매연이 없습니다. 게다가 성능 역시 내연 기관 버스와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는단다. 이 팩의 용량은 68kWh이고요. 이 팩이 저희 차량에는 3팩 또는 4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루 주행거리는 300km 정도 됩니다. 이 버스에는 배터리 외에도 또 다른 기술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모터입니다. 내연기관의 엔진에 해당되는 부품으로 차량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인 모터.
내연 엔진 대신 영구 자석 모터를 도입해 성능을 높이고 내연 승용차 131대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단다. 이 모터는 영구자석 모터로 고효율의 435마력을 낼 수 있는 일반 모터보다는 발열이 덜함으로써 고효율을 낼 수 있고 1.5배의 에너지 효율을 더 낼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모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본체에도 이들만의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이 샘플이 저희 차체를 구성하는 탄소섬유 복합재 샘플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하니콤과 카본 시트로 구성된 샌드위치 판넬이 되겠고요. 일반 스테일 부조에 비해서 약 7배 정도의 비강성을 가지고 있고 중량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가볍습니다. 직접 소재의 성능을 보여주겠다며 나선 기술자. 버스 뒤로 이동하더니 무시무시한 둥기와 함께 등장하는데 마치 범죄 영화에 나올 듯한 비주얼. 저희 코너 장르 변경인가요? 빵시로 뭘 하시려고요? 차체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보십시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침없이 망치를 내려치는 기술자. 그런데 쇠망치로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장면의 손상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구 변형이 생기는 경우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해서 승객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저희 복합 소재 바디는 통상 자체가 찌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완료된 버스는 반드시 들러야 한다는 곳.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ABS 검사장으로서 차량의 휠 얼라이먼트나 제동력, 속도계, 조사각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장비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만큼 꼼꼼한 점검은 필수. 오작동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고 전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점검을 통과한 버스만이 비로소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유레카! 소백산 자락의 유려한 능선을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 130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부석사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석사 무량수전. 간결하지만 조화롭고 균형이 주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바라보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건축물인데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당시 장인의 손길이 빛을 잃지 않는 건 목재를 이용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주 부석사는요,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의 왕명에 의해서 지어진 호국 사찰로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벽하다는 무량수전을 포함하여 5점의 국보와 6점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환경을 그대로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사찰로 이름나 있는 그런 1000년을 넘은 바로 전통적인 사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건물의 하중을 기둥으로 지탱하는 전통 건축 양식 중에서도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공포라고 하는 짜임새를 사용했는데요. 기둥 위에 짜임새를 만들어 하중을 분산하는 방식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무량수전의 주심포 양식에선 단아한 건축물을 선호했던 고려시대의 건축 스타일을 엿볼 수 있죠.
과학적으로 볼 때 아주 정교합니다. 지붕의 무게가 목조 건축물은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 지붕의 무게를 하중을 받쳐주고 있는 게 바로 기둥인 거죠. 그런데 기둥이 똑같이 하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위는 조금 받고 가운데 부분이 하중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받는, 하중을 적게 받는 아래 위는 가늘게 만들고 하중을 많이 받는 가운데 부분을 굵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 수준의 앞마당 끄트머리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 누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세계의 입구를 상징하는 안양루입니다. 경사가 급한 곳에 설계된 건축물이라 누각과 문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안양루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풀을 배열해 놓은 다포 양식이 특징적입니다. 주심포 양식에 비해 지붕의 하중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구조법으로 부재가 추가되며 팔짝 지붕 형식이 다수를 이루고 있죠. 우리의 전통 목조 건축의 역사는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옛 사람들은 건축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죠.